한번 해볼게요. 네, 보시면 좀 거꾸로 할게요. 최근 거 먼저 할게요. 그래서 그 오쇼님이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가지고 그 전체적인 어떤 그 글은 어쨌든 글을 읽으셨을 테니까 그거를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점들 중요한 것들만 조금 찍고 넘어갈게요. 그 보시면은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는 게 사실 주식시장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장들을 정확하게 뭐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봤던 적은 없어서 그런 뭐 사이클이 뭐 어떻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금리 상승이 굉장히 어쨌든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구나라는 거를 돈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수업료가 어쨌든 대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측정 봐야 되는 지표들을 항상 기준을 세울 때 10년물 금리 상승하는 거는 항상 유념해 주시고 이게 굉장히 주식시장에 많은 변동성을 준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뉴욕 주민 유튜브에서 제가 그 정확하게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주 안에 그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상승이 거의 역대 최고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된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뭐 뉴욕 주민 그 얘기로는 뭐 2%, 2.5%까지 넘어가지 않는 이상 뭐 주식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만약에 성장주를 좀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미 조금 조심해야 될 시점이 좀 지나서 많은 손실을 입고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2.5%라는 기준은 주식 전반에 대한 기준인 거고 전 금리가 올라가면 밑에 그 오쇼님이 질문을 달아주시기도 하셨지만 성장주들이 가장 먼저 빠지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많은 출혈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그 포트폴리오 배분 자체를 좀 조심하셔서 비중을 조절을 하셔야 된다. 지금 그런 타이밍이 됐다. 저희가 맨날 그러니까 이 버블이 꺼진다, 뭐 이런 거품이 꺼진다 이러한 걱정을 그냥 걱정으로 했을 때랑 지금 수치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수치가 달라지고 있을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저희 스터디할 동안 뭔가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 아니면 뭐 그 성장주의 거품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치적으로 변화가 와서 제가의 투자 판단은 네,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성장주 중에서도 만약에 지금 투자를 많이 지금 거품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시고 싶으면 어떤 실적이 제대로 나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못 꺼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거 오퍼레이션 트위스팅이라는 게 있는데 OT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다른 뭐 팟캐스트를 들어도 OT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사실 그냥 뭐 원론적으로 외우기만 했어요. 단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장기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어떤 메커니즘이다라고 외웠었는데 그 부분을 와우 유쇼님 짱.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주 나오니까 여기 글을 보시면은 그 메커니즘이 설명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한번 이해하시고 어쨌든 궁극적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팅을 하면 장기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는 그 개념 자체를 계속 외우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긴장을 계속 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네일 브레이너드 이분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시장에 친화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나는 게 2022년 2월이래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글을 읽어보시면 여기 밑에 링크 달린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2022년 2월은 최대한 빨라도 그렇고 이때 바뀐다는 어떤 퍼센테이지를 보면 제가 이걸 읽었을 때는 한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롬 파월이 뭔가 이 연임을 하다가 뭐 2기 때 정도의 뭐 바톤 터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중에서 어쨌든 가장 빠른 게 이제 2022년 2월이라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시장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뭐 어쨌든 언급을 할 때마다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정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또 2022년 2월이라고 하면 아직 1년도 안 남은 거긴 하니까 네, 좀 영향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양적 완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는 계속 네, 기조가 계속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달러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판단은 계속 네, 유효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오션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이동할게요. 미안해요. 이거 내가 이동하면 되는구나. 미안해요. 네, 그래서 오션님 이거 그럼 요거 요 위에 좀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여기쯤에 여기 맨 위쪽에 제가 여기에 맞출게요. 네. 그 보시면 오션님이 질문이 그 금리가 오르면 왜 성장주 주가가 먼저 빠지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유를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성장주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주라는 거는 어쨌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에는 무조건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높아지면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래서 성장주들에게는 그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된대요. 주가가 빠지는데.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그 전에 주가가 내렸다는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투자했던 어떤 투자자들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익을 봤을 거고 이제 주가가 빠진다고 했을 때 이제 차익 실현의 요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그 주가가 나오기 때문에 성장주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다. 테슬라 많이 빠지고 있죠.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 그러면 궁금한 게 네네네. 한국의 지금 성장주들도 그런 2차 전지, 네. 반도체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 마찬가지군요. 네, 아픕니다. 2차 전지 부분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 시장에서. 한국 국채 금리가 얼마까지 올랐죠? 혹시 확인하시나요? 지금 미국은 오늘 지금 확인 1.577까지 올랐던데 다시. 맞아요. 슬픕니다. 근데 이게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채 금리의 어떤 상승보다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의 어떤 비중에 따라서 따라가는 게 가장 더 훨씬 큰 것 같아요. 어차피 2차 전지도 다, 네, 공장들도 다 밖에 있고. 한국은 1.995네요. 거의 2%네요, 이제. 그거를 보면은 그 일본도 그렇고 다른 국채금리들의 어떤 상한가가 있잖아요. 그걸 미국이랑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지표의 상대적인 추이를. 네. 이게 1.99가 되면 미국 시장 1.99는 굉장히 높은 건데 여기 보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0.2%의 장기채 정도를 컨트롤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나라마다 어떤 수치의 어떤 레벨의 그 범위가 좀 다르고 그거를 미국 시장이랑 바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어쨌든 네, 과정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약간 높아야겠죠? 그래야 이머징 시장에 외국인 돈이 들어가서 유지가 될 테니까. 이머징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렇죠. 한국은 근데 이머징 리스크도 있고 분단 리스크도 있고 아무튼 엉망입니다. 네. 미국 국채 금리로 한국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 네, 바로 알 수 있는 비례 상관관계가 높은 해도 될까요? 정적 상관관계를 해도 될까요? 좀 비례하는 것 같은데. 정의 상관관계가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프 보면 나오죠, 뭐. 상관이 몇인지. 그래프는 10년물 이자율이 지금 좀 하락하는 추세이기는 한데. 어디요?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 조절을 또 하니까 너무 많이 빠지면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한국장에서 돈이 빠져서 다시 미국으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뭔가 같이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빠지는 걸 두지 않으니까 조절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건가? 같이 가야지 맞는 것 같긴 같이 한데.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방향은 계속. 근본적으로 방향이? 네. 갭을 유지해야지만 한국 시장에 돈을 묶어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갭을 유지하는 거는 그걸 컨트롤해서 결과론적으로 갭을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그런 거고, 그냥 시장의 돈 자체를 풀어놨을 때는 이게 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반대로 할 수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계속 따라간다고 봐야겠죠. 이제 조절을 하겠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돈만 뒀을 때는 이게 아무런 개입이 없으면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어쨌든 이게 큰 갭이 생기면은 돈들이 너무 유동성이 이상해지니까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차이에서 오는 걸로 계속 돈이 한국 시장으로 왔다가 미국 시장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쨌든 시차를 두고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한국이 따라가는 것 같고 인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한국은 눈치 보면서 그걸 보면서 약간 그걸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금리를 그럴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단기금리, 기준금리 발표할 때는 무조건 맞춰가거든요. 그럼 이게 10년물도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 국채 많이 발행해서 금리가 오르면은 맞춰야 되니까. 네,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뭔가 네, 그런 정책 하겠죠. 그럼 이론적으로는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제 어쨌든 그 안에서 삐걱삐걱 거리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다. 네. 딜레이가 있다. 교수님 여기. 뭐 아까 내용 정리한 거라서 아마 비슷한 것 같고, 네, 파월의 뭐 이분은 나중에 되면 뭐 이분 비둘기 팔아서 양적 완화 그런 쪽으로 선회할 수 있는데 지금 다수는 네, 파월처럼 지금 신경 안 써도 된다. 시장 금리는 그리고 그러기에 너무 큰 도구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FOMC나 그런 데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하고, 근데 이 목적도 장기 금리를 터치하기보다는 이 단기 금리가 억제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지금 단기 금리는 막 공급이 넘친대요. 수요가 넘친대요. 그래, 공급이 넘치는구나. 공급이 넘쳐서 너무 떨어지니까 지금 빨리빨리 없애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읽었나? 하여튼 반대로. 단기금리가 지금 수요가 많아서. 수요가 많구나. 어. 네네네. 그래서 수요도 많아서 네. 뭐를 약간 컨트롤하기 위한 거고. 따라서 IOER도 뭐 그때 투시팜님 얘기해 줬는데 뭐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어쨌든 네,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지금 미국 빼곤 다 돈 풀고 있어요. 경기 회복에 방해가 될까봐. 그만큼 경기 회복세가 안 좋다는 거죠. 미국만 지금 좋으니까 우리가 계속 지난주 그리고 계속 예상한 대로 미국은 그 백신 효과나 이런 게 너무 그리고 재정 부양책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거 바뀌었네? 이거였나? 근데 왜 당구장 표시가 돼? 어쨌든 당구장 표시하셨던데? 그래요. 달러 약세 기조가 이제 장기화 되면은 이제 미국 장기 국채 매수세를 좀 줄이겠죠. 이거 좋았던 부분이에요. 책의 내용에서 되게 좋았던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핑크색으로 제가 칠해놨어요. 한번 이거는 계속 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때 우리가 한 작년 하반기부터 달러 약세가 되게 장기화됐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일본이나 중국 같이 국채의 주요 구매자가 매수세를 줄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 생각이고 이제 과로는 제 생각인데 달러 가치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국채 금리 같은 것도 이제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큰 수익이 안 난다는 거. 일단 표면 금리 너무 낮으니까 0.5% 이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자국 통화 환율이 더 센 거잖아요. 달러 가치가 약하다는 거네 반대로.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계속 손해가 나는 거죠. 내가 투자해서 0.5% 먹는 것보다 이 환율이 더 내게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세가 더 강해지는 거니까 그 환차익에서 손해를 보는. 그래서 이런 해외에서 유럽이 일본이나 중국에서 국채를 안 사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미국에서 상승할 것 같으면은 네, 장기 국채의 수요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국채를 구매한 사람들이 지금 내가 산 게 0.5%인데 금리가 이제 오르게 되면은 1%를 오르게 되면은 내 거는 더 후려치는 거죠. 누가 사야 내 거 안 사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도 기억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항상.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네, 그냥 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양적 완화 중이고 미국은 경기 회복세도 좋고 페드는 개입할 생각도 없다. 후임을 교체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불당님이 말한 대로 30%도 안 된다고 했으니 그건 되게 좋았어요.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거는 근데 그냥 제가 그냥 글을 읽었을 때 느낌이고 좀 정확한 거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옵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저희 생각에는 연임이 끝나면 그냥 바로 바톤 터치하는 이런 그림을 생각했는데 그거를 바톤 터치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혹시 여기서 죄송해요. 스타벅스 인증이요. 너무 크지? 네, 자제 부탁드린대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집에서 혹시 집에서 하세요. 저 굉장히 바쁩니다. 수시팝님이랑 꿀무님 혹시 추가해 주실 거 있을까요? 넘어가 될까요? 네, 좋습니다. 3월 2일 거. 네, 3월 2일 거 볼게요. 이제 보면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한 거는 3월 4일 거? 네, 3월 4일 거 보면서 국채의 에 대해서 좀 정리를 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월 2일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거 3월 4일 거는 좀 읽어보셔서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월 2일 거 보시면은 그렇게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글로벌 채권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좀 얘기하고 있고, 상승세가 이제 진정되는 이유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더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그 달러 인덱스가 3월 2일에 그때 이 글에서 나왔을 때보다 지금 좀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미국의 상대적인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미국의 달러잖아요. 아직도 보면은 굉장히 제 생각은 오를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때에 비해서 굉장히 저점일 때 비해서는 1,050원 이렇게 한 적도 있잖아요. 지금 저가 달러 사서 지금 포션을 보니까 원화로 바꾸니까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때 한창 이럴 때는 원화로 바꿨더니 계속 마이너스가 나던데 수익이 있어도 한 차익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약간 저가 샀던 금액 평타보다는 높아졌나 봐요. 그래서 원화로 바꿨더니 수익률이 좀 더 높아져서 이게 굉장히 커요. 이게 진짜 굉장히 커요. 해보니까 이게 다른 주가 몇 % 오르는 이런 효과보다 이게 눈으로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좀 계속 어쨌든 다른 거는 계속 흔들려 가겠지만 달러가 계속 이렇게 강세돼 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달러를 사야 한다. 돈은 없다. 약간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환율에 민감한지 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로. 이것만 잘해도 10%는 그냥 먹는 것 같아요. 네, 오쇼님 혹시 추가해 주실 거 있을까요? 지금 좋더라고요. 무역 흑자 원자재 지금 가격 상승 쩔죠. 그래서 너무 강세되니까 지금 막 양적 완화하면서 환율 내리고 있고 다 환율 싸움이에요. 미국을 빼고는. 일본은 YCC 하고 있는 거 아셨어요? 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96년부터 했대요. 5년 됐대요. 상단에 가까워져서 이제 무제한으로 매입할 예정이니까 이것도 환율 더 떨어지겠죠. 네, 유럽도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이머징 국가들은 이제 경기 회복에 제동이 걸릴 거 있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돈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중앙은행이 그거에 맞게 활동을 하겠지만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미국 달러를 따라가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올라가면은 우리 부채 많은 회사들 다 죽죠.
경우 때문에 약간 복잡하다는 거. 그래서 한국같이 찍어내기 어려운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 상황이 뭐 이렇게 될 건데 미국 주식시장도 이제 지수가 내려갈 거고, 네, 국채 가격도 이제 하락하겠죠. 한국 국채 가격들도 하락하고 이제 장기 국채 금리도 상승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한국도 좀 더 성장주보다는 이제 주가가 봤을 때는 이제 가치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절대로 망할 수 없고 금리가 올라도 그 부채 부담이 그런 게 덜해서 망할 수 없고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익은 경기가 한국도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백신 맞으니까. 그랬을 때 매출이 확실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네, 달러를 삽시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달러를 삽시다. 월급 몰빵한다 이제. 한국 시장은 좀 이제 좀 계속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사실 한국 시장은 지금 작년에 했던 걸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한국 시장은 좀 나는 주식 시장 아예 좀 당분간은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떨어지면 좋아요. 더 싸게 줍줍할 수 있으니까. 좀 잘 챙겨 놓으시고,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있으시면 조금 이게 반등하면서 회복될 때 좀 많이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면 좀 옛날 같은 1, 2월 전 같은 그런 회복세를 잘 생각하면서 그 정도의 수익률로 이걸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뭐 손해가 아니시면, 손절이 아니시라면 조금이라도 만약에 뭐 입절이거나 평탈하면은 제 생각에는 빨리 현금화 하셔가지고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손해 구간으로 간 거는 제 생각은 그냥 두고 장기 투자. 어차피 뭐 상패될 거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골물님이 농담으로 삼성을 얘기하셨는데, 삼성은 그때 저희가 적정 주가 할 때 봤는데, 네, 이미 안전 마진이 없습니다. 참고로. 기대가 다 돼야지만 돈을 벌어요, 거기는. 입니다. 그다음 네, 이 부분 볼게요. 뭐 이제 좀 이게 지난 거라서 이게 거꾸로 가다 보니까 뭐 이제 이미 이런 기사들이 뒤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긴 한데, 그 항상 자기가 초반에 공부할 때도 그런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시장이 붕괴되는 것과 그 2008년에 그 서브프라임에서 붕괴됐던 것들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금융 시스템까지 다 망가졌고, 그거에 대한 대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그 이제 코로나가 그 사실 이렇게 실제적인 어떤 은행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기 때문에 2008년과는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 원래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현실화된 것 같아요. 그 사실 금융적인 그런 은행들은 계속 아직 탄탄해 있고 은행권이 붕괴되지 않으니까 사실 그런 전반적인 어떤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붕괴가 일어나지 않고 회복 속도도 빨랐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IT 버블 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IT 버블도 사실 뭐 비슷한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IT 버블이랑 서프라임 버블 이거 비교하면서. 그리고 이걸 잘 정리를 해주셨고, 그래서 생각에는 이제 미국장을 제가 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장에서 사실 저희가 가치 투자를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어렵죠. 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미국장을 하시고 계시면 이제 경기 부양주로, 사실 경기 부양주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나마 지금 미국장을 할 수 있는 장들을 생각해보면 뭐 중국장, 미국장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뭐 한국장에서 가치 투자를 하신다면 미국장에서 가치 투자를 하기는 힘드니까 이제 경기 부양주 정도나 아니면 뭐 ETF로 어떤 산업 공별, 뭐 원자재라든지 뭐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실 타이밍이 된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기술주는 네, 이미 굉장히 물려버렸고, 그래서 기술주 성향이 조금 가지고 있는 주식은 지금 익절라는 부분은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경기 부양주들은 확실히 지금 많이, 미국 포트폴리오는 제가 잘 분배를 잘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아무튼 이 망가지는 장에서도, 성장주들이 망가지는 장에서도 포트폴리오 비중을 잘하면 수익률을 지킬 수 있다는 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필드별로 해야 된다. 그냥 어떤 종목, 뭐 2차 전지에서 2차 전지 여러 개 기업 이게 아니라 굉장히 필드별로 해야 된다는 거, 산업군별로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션님?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이거였어요. IT 버블과 비교하면서 서브프라임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네, 둘 다 기폭제였지만 불쏘시개였지만 서브프라임만 네,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으로 불똥이 옮겨 붙으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번진 거죠. 왜냐면 이게 은행을 통한 간접 투자였기 때문에 리스크를 오로지 은행만이 가졌기 때문에 그 서브프라임 부도 다 나니까 채권들 부도 나니까 은행이 다 죽어버리니까 연쇄적으로 다 죽는 거죠. 증권 죽고 다 죽는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이런 시대에 지금 약간 버블로 볼 수도 있고 과열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건 직접 투자가 많기 때문에 네 이건 지금 개인 투자자 뭐 은행 우리가 연불리치기 봤다시피 다양하죠. 뭐 연기금 등등 엄청나게 많은 그 리스크가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버블이 꺼지더라도 네, 별로 은행에 타격이 없어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 이거 정말 좋았어요. 저는 이런 걸 몰랐는데 그런 차이가 있구나. 네, 그렇게 역시 전문가 눈에는 이게 다 보이는구나를 알게 되었고요. 어쨌든 뭐 파월 의장의 말은 똑같아요. 그냥 네, 개입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금리가 올라도 어느 정도 지켜볼 거고 실물까지 안 가면 뭐 네. 근데 일시적으로 뭐가 지나치게 오르면 금리가 아닌 다른 걸로 네, 뭐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근데 가장 근데 문제는 그거겠죠. 그 선출직들의 문제는 내가 재정 부양책을 해도 이 금리가 올라버리면은 효과가 희석되기 때문에 선출직은 약간 짜증 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돈 이렇게 샜는데 미래 세대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효과는 별로 없어. 그만큼 짜증난 일이 없겠죠. 그래서 사실 너무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이런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 그래서 가능성만 가지고는 투자해서 안 된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간접 투자랑 직접 투자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접 투자는 은행을 통해서 빌리는 거고 네. 직접 투자는 어쨌든 은행에서 뭐 IPO에서 채권을 사거나 이런 건데 왜 직접 어쨌든 망하면 둘 다 망하는 건데 왜 그게 절한 건지 저는. 서브프라임이 그 우량하지 않은 그 집 담보로 한 대출이었잖아요. 그 네. 채권화 시킨 거잖아요. 네. 그걸 전부 다 여기 과거 서브프라임 때는 은행이 다 산 거예요. 다른 데가 별로 안 샀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럼 그 매수 금액 자체가 은행이 다 사서 네. 그렇다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 은행이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리고 모기지를 내는 거잖아요. 개개인들이 주택 구매한 사람들이. 근데 은행은 그걸 잘게 쪼개가지고 다른 채권이랑 섞어서 파는 거잖아요. 이제 그 증권사나 다른 사람들 판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간접 투자, 직접 투자를 비교할 때 보면은 네. 그냥 그 문단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여기 한번 지금 들어가서 볼게요. 아우 길어. 여기에 보면은 네. 이건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여기다 이 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국내 조선 기업의 부도가 났다. 그럼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함께 그 부실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조선 기업이 부도가 났다. 그러면 내가 이걸 IPO를 투자해서 한 거라도 똑같은 이걸 내가 대출을 해줘가지고 리스크를 받는 거나 IPO를 해가지고 리스크를 받는 거나 어쨌든 기업의 입장에서는 나한테만 100% 돈을 빌리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은행이. 근데 모기지는 은행한테 빌렸잖아요. 우리가 집 살 때 모기지론 할 때 은행한테 빌리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러니까 여기 이 예에서 이제 국내 조선기업이 부도가 얘기가 나오면 내가 조선기업인데 대출해준 은행의 돈을 빌린 거잖아요. 이 기업이. 그러니까 나는 직접 투자랑 간접 투자에서 이 리스크가 왜 직접 투자가 많고 간접 투자가 많은 그 논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말로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수치로 나타내면은
조선 같은 경우에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배를 지을 때 엄청나게 금융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쌀 때 호황이고 조선이. 그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주로 대출받는 데가 은행인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막 뭐 정확히 모르겠지 엄청 큰 거겠죠. 다른 것도 있긴 하겠죠. 그런 주식 투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연기금도 조금씩은 들어가 있지만 그 기업이 만약에 망해버렸을 때 뭐 주주들은 당연히 날리는 거고 근데 그 대출 같은 거 보면은 거의 다 은행이라는 거죠. 돈 갚아야 할 곳이. 근데 거기가 리스크 그냥 부실화돼 버리면은 전 금액이 안 나와서 지금 불당이 헷갈려진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 대출이란 건 어쨌든 은행들만 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그 은행 전반적인 산업이 망가지는 거고 IPO 같은 경우에는 은행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그렇죠. 다 투자들이 참여하기 있으니까 때문에 분리된다고. 오케이. 리스크가 없어지는 게 네네. 아니라 분산된다고요. 그래서. I see.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 더 추가해 주실 거 있을까요? 그래서 밑에는 네, 그냥 계속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물 경기 지표를 꾸준히 봐야 한다는 거. 이게 없으면 페드가 개입을 안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들도 가치 투자를 봐야 되는데 약간 같은 말이에요. 근데 뭐 저희가 할 수가 없죠. ETF 아니고서 미국을 개별 주식을 할 정도 되면은 네,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저는 네, 아마 저도 한다면 ETF나 이런 거 좀 안정적인 아니면 그 몽키의 어쩌고 있잖아요. 미국 성장 배당주 투자인가? 네, 그런 친구들을 소수 몽키. 네, 그분들 근데 네. 확실히 그런 기업들은 망하지 않으니까 어, 그런 것도 배당을 조금씩 계속 오르긴 하니까 성장 조금씩 일어나고 그런 쪽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들도 뭐 가치 투자라 볼 수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조금 하고 조금 쉬게 한 5분만 쉬다가 다음 거 준비 계속 할게요.